올해 신세계 지식향연 주제는 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출간 150주년 기념으로 근대와 세계의 팽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경북대 사학과의 윤영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가 영국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 책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렸을 때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네. 납니다. 이제 문고판이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는 지금 보면 조금 그렇지만 그 세계 아직 우리나라는 그때 섬이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네.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정말 대륙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사는 한 소년이 세계를 이렇게 꿈꿀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첫 통로가 저는 이 책이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150주년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전 책인데도 되게 생생하게 그렇게 멀게 정말 과거감이 없게 그렇게 느껴졌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소설을 쓴 사람이 영국 사람인가?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막상 보면 프랑스 사람인 줄 베른이 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 베른이 이제 아시겠죠? 해저 이말리로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저 이말리에서 그 누틸러스 호를 타고 뭐 전 세계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SF 소설의 어떻게 시초라고도 네. 여겨지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게 1869년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80일 세계 일주가 책으로 나온 게 1873년인데 네.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이 진정으로 정말 자신감이 넘쳤던,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과학의 발전, 그로 인한 자기들의 어떤 세계 진출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줄 베른이 그것을 표현해낸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상 그 해저 이말리를 보면 그 되게 과학 기술, 지금 눈으로 봐도 과학 기술의 발전과 그 상상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해양 동물학 교수는 그곳에 갇혀서 되게 갑갑해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 발전에 대한 경애와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 이 담긴 책으로 저는 본다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상당히 유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결국은 기술의 발전과 송신과 유통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극복을 해내는 결국은 또 아름다운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완벽한 점에서 해피엔딩.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시인들이 기술과 과학 발전을 바라보는 그 약간 상반된 시각을 동시에 이 작가가 이렇게 다른 책으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줄 베른이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록 본인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네. 프랑스인을 주인공으로 해서는 약간 조금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인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사실 쉽진 않은 일이죠. 만약에 한국 작가가 일본인을 정말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세계 일주라는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 프랑스인뿐 아니라 누구도 80일간 여행을 해야 되는 그 주제 소설의 주인공을 택한다면 영국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철도를 건설하고 증기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 제국을 만든 나라는 당시 영국이 유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여행을 한다고 하면 이건 약간 말이 안 됐을 거예요. 불가능했고요, 사실상. 그런 점에서 영국이 당시 이루었던 산업혁명이 큰 충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기 어린 어떤 시선? 질투심? 그러나 경외감? 그런 것들이 담긴 소설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란 건 정말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네. 뭐랄까요, 어떤 계기 혹은 이제 어떤 그런 국면일 텐데 네.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혁명은 정말 큰 사건이라 네. 보는 시각이 정말 다양하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은 국가의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부국강병이잖아요. 네. 근데 부국강병에서 핵심적인 게 결국 인구 문제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인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고대 사람들도 인구, 고대, 중세, 근대 할 것 없이 국가를 운영할 때 인구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오랜 인류의 난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멜서스가 이미 1789년에 얘기했듯이 그 인구가 이제 순환한다는 걸 이미 그 당시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구는 늘 것 같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총 면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생산수단과 기술이 정체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늘다가 즉 총 생산은 늘지만 한계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1인당 식량은 줄어들고 생활환경도 되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점을 찍고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점을 찍으면 또 반대 현상이 늘어나겠죠. 영국 같은 경우, 잉글랜드 같은 경우 1100년에 그러니까 윌리엄 1세가 정보강 윌리엄이 영국 정복하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둠스데이브. 예, 맞습니다. 네. 거기 얼마나 이제 철저하게 했는지 막 숟가락 하나 아니면 그렇죠. 닭몇 마리 막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종말이 안 나보다 해서 둠스데이 무기라고 네. 불렸다고 하죠. 근데 그때 잉글랜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나와요. 네. 근데 1300년 정도에 500만으로 늘거든요. 다시 1500년에 200만으로 줄어듭니다. 그 1700년대에 다시 500만을 향해 갑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했어요. 통계가 뭐 정확하긴 없지만. 이 난제를 이제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죠. 그런데 1700년대에 이르러 영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놀랍게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계속 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인구가 못 늘게 했던 그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 거를 깨트린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산업혁명이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까지 왔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는 결국 1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금 이제 해저 이만 리그를 보면 조금 이제 경외감,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막 공장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네. 기계를 통해서 새로운 동력원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스며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의 눈으로 보면 산업혁명이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만들어낸 약간 자연스러운 점진적인 기술 발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적게 봐도 50년, 길게 보면 한 세기 정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네. 농업혁명까지 들어가면 더 긴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 기술 발전 중에서 특히 아시다시피 그 인류의 의복 이 분야에서 결국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왜냐면 처음에는 모직물을 갖다 팔았던 거죠. 대부분의 그렇죠. 유럽 나라들이 그랬듯이요. 특히 영국은 장모, 긴 그 털을 가진 양, 거기서 나오는 되게 뛰어난 그 모직 기술을 갖고 팔았었는데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가 거기 진출하면서 캘리코라는 그 유명한 면직물을 갖고 오죠. 정말 뭐 기술 퀄리티와 가격이 완전히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양모 산업이 다 망하게 생겨버린 거죠. 처음엔 이거를 막 규제합니다. 영국에서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수입도 못하게 하고 하지만 막을 수는 없죠. 그 퀄리티와 가격을 아는데. 요즘 약간 네. 벌어지는 일들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기술 네. 혁신을 막으려고 하는. 역사를 보면 기술 혁신을 막으려는 시도가 성공한 예는 궁극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방법은 뭔가 따라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 케이의 나르는 북부터 시작을 해서 하그리브스가 이제 자기 와이프 이름 따서 이제 제니 방적기라는 거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제니 방적. 그래서 제니 방적기가 이제 혁신적이었던 게 처음에 한 번에 실 8가닥을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더 늘어나고. 근데 이게 서서 하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기라는 게 나오죠. 아크라이트의 수력 발전기. 처음에는 그 물레방아 돌립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홀실, 날실 이게 같이 해서 십자형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실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뮬 방적기라는 게 1799년에 나옵니다. 수력 방적기와 그다음에 제니 방적기의 장점을 합친 그러니까 뮬이라는 게 약간 혼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캘리코 면직물을 뛰어넘고 사실 이제 뮬 방적기 정도 나오면요 그 모슬린이라고 불리는 되게 극세사 있죠. 모슬린. 예. 네. 우리가 IS가 활약하는 그 모술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네, 나온 게 이제 모슬린인데요. 그랬나요? 그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모술이라는 도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슬린이라고 예. 불리는 거군요. 근데 네. 이제 인도 장인들이 그걸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뮬 방적기 나오면 그 정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 혁신으로 그걸 이제 이겨냈던 거죠. 근데 이제 방적기 분야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기계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제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수수로 이렇게 철을 재련을 했는데 영국은 숯이 별로 없었어요. 네. 철광석이 많음에도 철을 오히려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에이브람 다비라는 사람이 이거를 그렇죠. 코크스로 재련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계를 이제 만들어내고
영국이 1740년에 2만 톤 정도 철을 생산하는데요. 네. 100년 지나면 120만 톤, 130만 톤까지도 보죠. 거의 60배. 그래서 1850년에 되면 전 세계 철 생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뭔가? 철을 생산하니까 이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을 캐니까 탄광이 이제 생기잖아요. 물이 고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배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증기기관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증기기관이 처음에 이제 만든 건 이제 제임스 와트는 아닙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 유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상당 열 손실률이 높았어요. 석탄에 비해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많지 않았던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피스톤을 상하 운동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른 용도로 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트가 이제 컨덴서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열 손실률을 줄이고요. 우리가 지금도 보일러 회사들 보면 컨덴싱 얘기하잖아요. 네, 있죠, 이게 있죠.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상하 피스톤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회전 굴대 엔진이라는 거를 여기 결합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든 거 보면 많은 경우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부터 범용으로 이제 증기기관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생산력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 100파운드 정도, 한 45kg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면화로 실을 뽑아내면 인도 장인이 한 5만 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를 뮬 방적기가 2000시간으로 줄입니다. 19세기 초에 증기기관이 장착된 뮬 방적기가 이거를 135시간으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810년 정도가 되면요, 이미 사우디 같은 시인이 이때 산업혁명이란 용어 그대로 쓰진 않지만 거의 우리가 새로운 혁명 같은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미 19세기 초에 이르면 분명 우리가 이전과 다른 기술력 진리로 인해 우리 삶이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이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80년대 세계 일주 주제로 이제 답사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그 답사를 갔다 온 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줄 베른의 고향이기도 한 낭트. 네. 근데 또 보면 낭트가 프랑스 대서양 교역에 있어서 노예 무역의 사실 중심지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브리스털, 리버풀 이런 데를 갔다 중요한 왔는데, 노예 무역 도시네요. 거기가 다 사실은 노예 무역의 핵심 거점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서 보면 이 노예 무역을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랄까 기념한다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뭐 기념물, 박물관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진짜 도덕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말 인류애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역을 없애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개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협동을 해야지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으로 이제 법이 바뀌거나 이런 제도가 바뀌진 않죠. 그러면 뭐 나쁜 사람이라 표현해서 뭐하지만 큰 동감하지 않거나 물질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이 결국에 노예 무역 폐지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동감을 하고 법을 통과시켰을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한 배경이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계속 그런 이전에 농업 1차 산업에서 부가 나오는 구조였다면, 노동력에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부가 나오는 구조였다면 영국이 과연 노예 무역을 없앨 수 있었을까? 결국은 이제 그런 변화된 사회 구조를 읽고 거기에 자기들이 가진 신념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여기서 얻어낸 도덕적인 어떤 그 위신이 있잖아요. 네. 그 위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법안과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그 크게 동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협동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노동 문제도 결국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진정한 의미의 어떤 유럽의 세계 지배는 산업혁명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가 First European Empires들이 있었죠. 그리고 되게 많이 말되는 총균세로 인해서 정말 신세계를 정복한 그런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네.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유럽 국가, 다시 19세기에 등장한 유럽 국가는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은 기술력, 과학, 그리고 또 여기에 자유무역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문명화 사명까지 갖춘 새로운 의미의 세컨 유러피안 엠파이어스들이 등장을 하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국주의 하는데 제국주의라고 불리는 그 약간 문제시되는 국가들이 결국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 미국을 2차 포함한 제국들. 2차 제국들이 바로 산업혁명의 산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계층 갈등 그리고 계층에서 나오는 어떤 빈부 간의 격차라는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게 확대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남북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산업의 격차가 크고 또 이민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시작이 결국 유럽의 세계 지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도 사실은 산업혁명의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결과물이었다. 물론 좋은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그 유럽인들이 더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정보까지도 정당화하는 그 이유를 찾은 것이 바로 또한 산업혁명이었다는 거는 한번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게 구조적인 변화, 뭐 정치 제도적인 변화. 사실 이제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번 주제로 정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이제 인간이 80일 만에 세상을 딱 시간표대로 돌기 시작했다. 1872년 3년쯤이 되면.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한 250년, 뭐 300년 전에 인간이 처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무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시작했을 때, 뭐 마젤란, 뭐 드레이크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사실은 떠나면 2년이고 3년이고 하염없이 그렇죠. 갔다 오잖아요. 근데 150년 전에는 80일.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은 그냥 일반 상용기를 타고 한 바퀴 쭉 돌아도 뭐 한 3, 4일이면 충분히 세상을 한 바퀴 돌아서 서울에서 뭐 런던 갔다가 뉴욕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데 며칠이면 되거든요. 이런 급속한 변화가 지난 150년 동안 일어난 건데 앞으로 150년 후의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걱정 아니면 호기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기술 발전 그로 인한 사회 변화는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가속도가 분명 붙고 그렇죠. 이제 콜럼버스의 대항해부터 1800년대까지의 변화와 또 이제 1800년부터 지금까지 변화의 속도는 같은 200년이라 해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빨라졌죠. 그걸 감안한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 약간의 두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고 저도 요즘에 챗 GPT에 되게 놀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레포트를 쓰는데 이제 요즘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판별해내고 하는 것이 예전엔 제가 충분히 잡아내는데 뭐 약간 농담이지만 더 빨라지겠죠. 더 이제 어려워질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차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아직 오진 않았지만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겪는 산업혁명은 이전과 다르고 더 빨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는 큰 틀에서 또 산업혁명이 갖는 본질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 발전이죠. 두 번째가 산업 구조가 바뀌고요. 옛날에 농업에서 공업으로 갔다면 또 요즘엔 이제 거기서 2차, 3차로 가고 또 4차 산업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또 거기서 비롯된 인간의 소외와 그로 인한 존재감의 상실, 두려움. 저는 이 세 가지는 1차 산업혁명이 됐건 4차 산업혁명이 됐건 결국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1차 산업혁명 때도 지금 200년 후에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과 공포 그건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왜 나왔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가서 기계 부시고 했던 게 지금으로 보면 해프닝 같지만 그들은 정말 절박했거든요. 단순히 일자리를 뺏기는 걸 넘어 자기가 이 기술을 갖고 있었고 이 기술을 익히게 자기 평생을 바쳤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요즘 많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발전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으로 교수나 선생님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그런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은 거기에 맞춰 진화를 하죠. 뭐 노동 환경이 아주 안 좋아졌지만 공장법을 통과시키면서 그걸 변화시키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자 거기서 망한 게 아니라
또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고 했던 것처럼 저는 과거에서도 인간은 길을 찾아냈던 것처럼 또 분명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차 산업혁명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점에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런던, 파리, 네.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등 여기 언급되는 많은 도시 중에 혹시 나는 이 도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한번 꼭 가보고 싶어. 이런 도시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인도를 아직 그러니까 살짝 거쳐만 보고 가보질 않아서 인도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특히 여기서 운명의 그 여자 주인공을 또 인도에서 만나잖아요. 네네네. 물론 지금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오리엔탈리즘적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인도가 뭐 한편으로는 정말 IT 산업의 정말 정점 있는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가촉 청민도 존재하는 근대와 정근대, 첨단과 또 그 반대 그 극단도 같이 공존하는 되게 흥미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 이 인류라는 큰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게 민글돼 있잖아요. 나아갈 때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곳이 또 인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서 한 번은 만약에 80일간 세계 일주를 한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인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신세계 지식향연에 도전하는 약간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혹은 미래 150년 후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이건 역사하게 되게 오래된 질문이자 논쟁거리거든요. 뭐 명유혁명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 안정, 네네. 그리고 또 농업혁명에서 시작된 시초 축적, 그리고 인클로저로 인한 잠재적인 어떤 노동자 계층의 형성, 그리고 또 상업의 발달, 금융업의 발달, 또 뭐 장자상속제, 그리고 뭐 군사적인 승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영국 엘리트들의 열린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송동훈 선생님이 그랜드 투어 오랫동안 이제 네네. 하시고 계신 것처럼 영국 엘리트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엘리트의 폐쇄성은 어쩔 수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일찍이 넓은 세상을 보고 또 다른 문화, 문명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영국은 1832년에 혁명이 아니라 지배층의 스스로의 양보에 따라 선거구를 개혁하고 선거권을 확대합니다. 그 과정을 4번 더 겪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지 귀족에서 권력의 중심이 토지 귀족에서 산업 자본가로 또 결국 노동자로 아주 순조롭게 이양이 되는데 물론 약간의 갈등은 있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영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열린 사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솔직히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각자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키는 결국 이 변화된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또 거기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건 정말 열려있는 사고가 아닐까. 그 열려있는 사고가 어디서 나올까 했을 때 저는 결국은 공부인데 그 공부는 뭐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정말 여행을 통해서 또 거기서 배우는 인문학 지식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공부가 한없이 더 중요한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끝 마무리를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쨌든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이 소설을 계기로 뭐랄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80일간 세계 일주? 예. 그 똑같은 방식으로요? 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지 않을까요?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배 타고 제가 배멀미가 심해서 좀 얼마나 힘들릴까 벌써 걱정이 그때보다는 됩니다. 그땐 증기선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더 낫겠죠. 그러면 저도 한번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